안녕하세요. 7장 딥러닝 비전 2교시를 시작을 할게요. 7.4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신경망은 기계학습의 일종인데, 가장 성공한 모델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그림 7.2를 다시 한번 보면 기계학습 이렇게 그 분류하는 게 있고요. 7.4절에서는 그 태동, 그러니까 그 가장 원시적인 초창기 퍼셉트론을 소개를 할 거예요. 사람 뇌는 이제 뉴런이 10의 11승계 정도가 우리 머릿속에 있다고 그러고요. 뉴런 하나가 다른 뉴런하고 한 1000개 정도 이렇게 연결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굉장히 밀집된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 고도의 이제 병렬 처리를 하고요. 뭐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간단한 연산을 하는 세포체, 그 다음에 처리한 결과를 다른 뉴런에 전달하는 축삭, 다른 뉴런에서 정보를 받는 수상돌기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음, 하나의 그 뉴런인데 결국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아, 다른 뉴런한테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 이 끝에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어떤 케미컬이 이렇게 흐른다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어떤 화합물질을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처리를 하는 우리 뇌 속에서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현대 컴퓨터는 이제 폰노이만 컴퓨터라고 그러고 사실 뭐 다른 거 다 드러내면 핵심에 가보면 CPU가 있고 메인 메모리가 있고 메인 메모리 속에는 프로그램하고 데이터가 들어있고 CPU는 그놈을 하나씩 가져다가 패치, 디코드, 엑스큐트, 패치, 디코드, 엑스큐트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순차 명령 처리기다. 물론 이제 GPU 같은 것은 이제 병렬 처리라서 속도를 빨리지만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결국은 1940년대 사람들이 야 이거 어떤 컴퓨터라는 기계가 막 생기고 그러는데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뇌 속에 들어있는 이 뉴런 그리고 걔들의 어떤 연결관계를 통한 정보 처리 이것을 그 컴퓨터로 즉 인공신경망으로 모방할 수 없을까? 이제 이런 발상을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되고요. 뭐 맥컬러 피치 모델 그다음 헵뭐 학습 알고리즘이 나오고 이제 58년에 그 퍼셉트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7.4절에서 공부할 거예요. 당시에 가장 그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한 그런 신경망 모델이었고요. 그 뒤에 뭐 아달린, 마달린 나오고 60년대에는 이 퍼셉트론이 그 인공지능을 구현해 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69년에 퍼셉트론즈라는 이제 책이 출간이 되는데 이 책은 퍼셉트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기존에 있던 수학을 그냥 이런 그 근사한 그림으로 그린 거고 본질적으로는 그냥 기존에 있던 수학이고 얘는 결국은 어떤 그 직선의 방정식에 불과하다. 이제 이것을 이제 입증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신경망 연구가 퇴조가 되고 펀딩 같은 게 많이 끊긴 거죠. 뭐 이것이 모든 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만 제1차 인공지능 겨울이 오는데도 이제 일조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많이 떠났지만 계속 붙어서 이제 연구를 계속 하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86년에 Parallel Dispute Processing이라는 책이 출간이 되는데 정말 유명한 책이에요. 우리가 퍼셉트론에다가 은닉층을 추가를 하면 성능이 확 그 혁신이 일어났다. 그것을 이제 보인 책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것을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MLP 다층 퍼셉트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신경망이 부활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계속 층도 깊어지고 그 다음에 뭐 컨볼루션 층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딥러닝까지 이제 이어지게 돼요. 이제 90년대에는 비신경망인 서포트 벡터의 성능이 좀 밀리는 듯 했고요. 제가 92년도에 전북대 교수가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제 기억에 이 SVM이라는 게 되게 유행을 많이 하고 그래서 SVM 가지고 이제 세미나도 많이 열고 그래서 많이 들으러도 가고 저도 세미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 다층 퍼셉트론이 많은 데이터셋에 대해서 SVM한테 좀 밀리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2000년대 들어가지고 은닉층을 한 개만 두는 게 아니라 막 5개, 10개, 20개 깊게 쌓으니까 이 성능이 막 또 좋아지더라. 즉 딥러닝 기술이 어,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SVM 잘 안 써요. 아주 작은 문제에 대해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딥러닝 시대죠. 자, 먼저 이제 퍼셉트론을 보면 이게 원시적인 모델이다. 하지만 딥러닝 이론의 토대가 되고 지금도 그 핵심 부품으로 딥러닝 모델 속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한번 뭔지를 살펴보자. 먼저 구조는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입력층이 있고 이제 출력층이 있고 그 다음에 입력층의 노드하고 출력층의 노드는 다 이렇게 어떤 엣지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엣지마다 U0, U1, UI, UD여 가지고 D 플러스 한 개의 가중치, 즉 매개 변수가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가 D 플러스 한 개가 있고 그 맨 첫 것, 앞에 것은 그 바이어스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1이라는 값이 이제 입력이 되고요. 그 나머지 D개의 노드에는 그 특징 벡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엠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샘플 하나가 28바 28이니까 그 28 곱하기 28을 하면 748인가요? 784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 700 몇 개의 그 화소가 있죠. 그러면 그 화소 하나하나가 이제 값을 갖는데 그 하나하나를 우리의 특징으로 간주를 하면 되죠. 그래서 784차, 784개의 이 노드가 있는 거예요. 노드가 있죠. 그래서 화소값 하나가 그 하나의 노드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매개 변수도 이제 700개가 이렇게 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연산은 어떻게 하냐?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x0하고 u0 곱하고 x1하고 u1 곱하고 그래서 해당되는 놈을 곱하고 이거죠. 곱하고 그놈을 다 더하고 그리고 그놈을 우리가 이제 S라고 더한 결과를 S라고 그러면 이것을 보통 로짓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로짓을 그대로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타우라는 활성함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그 활성함수 출력을 이제 출력을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연산을 하죠. 그럼 이 타우라는 활성함수는 무엇을 썼느냐? 그럼 굉장히 이제 다양한 지금 활성함수가 있는데 당시에는 이런 그 스텝 펑션을 썼어요. 즉, 이 로짓 S가 양수면 2를 출력하고 음수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고. 그래서 출력이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정상, 비정상, 불량품, 정상품,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어떤 샘플이 들어오면 그 영부류 또는 일부류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주는 어, 그런 그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이진 분류기로
역할을 해요. 퍼셉트론은. 자, 그러면 그 아주 단순한 예를 한번 보자. 샘플은 4개예요. 그래서 X1, X2, X3, X4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그 특징이 2개가 있어가지고 2차원이에요. 즉 얘가 X1, X2 해가지고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층에 바이어스까지 하면 이제 3개가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X1이라는 샘플은 00, X2는 01, 그다음에 3, 4는 10, 11이고 그래서 이제 그 이 2차원 공간에다가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그 그라운드 트루스 참값은 즉 레이블은 이제 X1은 마이너스 1, 그다음 2, 3, 4는 11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퍼셉트론이 00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해야 되고 01이 들어가면 1을 출력해야 되고 10 들어가면 1을 출력해야 되고 11 들어가면 1을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요 매개 변수, 즉 가중치를 잘 설정을 하면 그 4개의 샘플을 다 맞히는 거고 얘를 잘못 오면 그 뭐 3개는 맞췄는데 하나를 틀린다든지 또는 2개 맞추고 2개 틀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가중치 매개 변수 3개의 값을 알아내는 과정이 학습이고 자, 이것은 굉장히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렇게 해보니까 마이너스 0.5, 1, 1을 가지면 요 4개의 샘플을 다 맞춰요. 즉 100%로 100% 정확률을 갖게 돼요. 이것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보고 그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학습을 사람이 직접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엠니스트 같은 경우는 X1에서 X 784까지 있고 샘플도 뭐 6만 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 매개 변수를 값을 뭐 사람이 알아낼 수가 없죠. 어떤 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고. 자, 먼저 그 이 단순한 과정을 가지고 이 퍼셉트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학습을 했더니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0.5, 1,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방정식으로 쓰면 이렇게 생겼어요. 방정식으로 쓰면. 그래서 요 x2, 뭐 우리 고등학교 때 y로 보통 표기했죠. 그다음에 이 x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x1, 어, 아니죠. 제가 착각했네요. 이 x1, x2는 얘가 이제 2차원 특징 벡터이기 때문에 이제 특징 공간이고, 얘가 마이너스 1 값, 얘가 1, 1, 1 그런 y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해보면 그 결국은 이 마이너스 0.5, 1, 1이라는 요 세 개의 값은 요 직선, 이 빨간 직선을 나타내요. 그래서 얘가 이제 x2는 마이너스 x1 플러스 0.5라는 이제 직선을 이 특징 공간에서 나타내고요. 그리고 요 빨간 직선 위쪽에 있는 어떤 점이든지 여기다 집어 넣으면 이제 플러스가 되고 이 아래쪽에다 아래쪽에 있는 점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래요. 음, 그 집어 넣어서 이제 로짓 즉 s를 구하고 타우라는 활성함수를 적용을 하면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 세 점은 이제 플러스 1이라는 출력값을 갖게 되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갖게 되고 그래서 네 개를 다 맞힌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요게 그 x2 요거죠. 0일을 집어넣고 넣었더니 이제 1이 되는 그런 과정을 계산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나머지 여러분도 x1하고 3하고 4도 집어넣어 가지고 그 레이블로 같은지 확인을 해보면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퍼셉트론은 어떤
특징 벡터가 들어가면 걔가 플러스 원 아니면 마이너스 원. 두 개의 부류 중에 하나로 구분해주는 이진 분류기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지금 이제 그 아까 제가 설명한 것들이 이제 수식으로 쭉 나오고요. 그 다시 얘기하면 이제 요 퍼셉트로는 요 빨간 직선에 해당이 되고 그 2차원 특징 공간을 X1, X2로 구성되는 2차원 특징 공간을 그 두 개의 부분 공간으로 나누고 한쪽 부분 공간은 위쪽은 플러스 1 영역, 그 반대쪽은 마이너스 1 영역 이렇게 해가지고 특징 공간을 두 개의 서브 공간으로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 퍼셉트론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그다음 이제 바이어스가 없으면 뭐 여러분 이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빨간 직선이 항상 이 원점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분류를 못 하죠. 그래서 이제 바이어스가 있음으로써 이 절편, 이 절편을 나타내거든요. 음. 얘가 얼마나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위치하느냐 이제 그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바이어스가 꼭 있어야 되고요. 자, 이 슬라이드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걸 행렬로 표기를 하는데 이 행렬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가 그 7.5식으로 이 퍼셉트론의 동작을 설명을 했어요. 계산하는 어떤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이 행렬을 쓰면 되게 간결하거든요. 특히 그 이게 이제 그 피처 벡터가 막 D가 크고 그다음에 샘플도 한 개가 아니라 막 되게 많은 경우 이런 것들을 하나의 행렬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장점 때문에 기계학습은 이 행렬을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책들이 그 간결하게 행렬로 표기를 하고 있고 그 특히 논문들은 더더욱이나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공부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 행렬 표기를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럼 이 행렬이 되게 복잡한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그 컴퓨터공학에서 이제 그 리니어 엘즈브라를 한 학기 동안 보통 배우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뭐 디컴포지션 하는 거라든지 뭐 역행렬 구하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이라든지 복잡한 그런 것들 이론이 나오는데 그런 것까지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아까 그런 수식을 어떻게 간결하게 행렬로 표현하느냐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그 기본을 갖췄다 이렇게 아, 되고요. 여러분 이제 행렬을 잘 모르면 이 책 부록 B에 한 그것도 2, 30쪽 정도 되나요? 그 있거든요.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그걸 한번 꼭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이 시그마 그를 그 X0하고 U0, X1하고 U1 이렇게 다 곱하는 거. 그것을 지금 시그마로 표기를 했는데 이렇게 표기를 하면 돼요. U는 그 U0부터 그 매개 변수죠. UT까지. 그 다음에 X는 X0부터 XT까지. 그리고 이 행렬 곱이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 얘를 이제 트랜스포즈를 해야 그 U는 1 바이 3, 그 다음에 X도 1 바이 3인데 트랜스포즈를 해야 3 바이 1이 되죠. 그래서 이제 곱셈이 가능해지죠. 이 2차원 얘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D차원이면 이게 이제 D 1 바이 D 플러스 1이 되고 그 X 트랜스포즈는 그 D 플러스 1 바이 1이 되고 이렇게 되죠. 뭐 이제 행렬 곱셈이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예제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잘 들여다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샘플이 지금 하나짜리를 이렇게 7.6식으로 표기를 했는데 우리는 샘플이 지금 이 경우에 지금 4개가 있다. 훈련집합 속에.
그러면 요것을 하나의 행렬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7.7식이 그 4개의 샘플을 다 담아서 표현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4개의 샘플이죠. 그래서 U는 그대로고 요 X만 샘플 하나니까 소문자 X로 했는데 얘는 이제 샘플이 여러 개니까 그, 요 컬럼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대문자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X는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X1, X2, X3, X4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가 1이 추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 1을 추가를 하고 트랜스포즈를 하니까 얘가 이제 90도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그 X 트랜스포즈가 돼. 이런 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샘플,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이게 이제 그네 번째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 X 트랜스포즈가 되고 실제로 계산하는 거 보면 U는 이제 그대로고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 타우까지 이제 취하면 마이너스 1, 1, 1, 1 해가지고 네 개를 한꺼번에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 레이블하고 맞춰보니까 다그 맞고 그래서 이제 네 개가 다 그 제대로 분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행렬은 이렇게 이제 그 샘플 하나를 표기할 수도 있지만 그 N개, 일반적으로 N개를 배치를 해서 간결하게 표기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제 요걸 이해를 해야 저 뒤에 가면 이제 윈닉칭 같은 거 막 더 복잡해지는 모델이 있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퍼셉트로는 이게 수학식을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이 학습을 해가지고 요 매개 변수를 뭘로 설정을 하든 간에 항상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바꾸면 뭐 이렇게 기울기가 바뀐다든지 절편이 바뀐다든지 위가 플러스 원이고 아래가 마이너스였는데 반대로 그 위가 마이너스고 아래가 플러스라든지 이건 바뀌지만 이 공간을 그 분할해주는 경계는 직선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2차원상이니까 이제 직선이지만 이제 3차원상 같으면 여러분 방을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래서 그 방바닥 한쪽 방향은 x1, 또 다른 방향은 x2,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것은 x3라고 그러면 이제 3차원 공간이 되죠. 그래서 그 어떤 특징 벡터가 00이 아니라 000, 뭐 001, 110 해가지고 3차원이라고 그러면 이제 3차원 공간이 샘플이 떠 있고 요 놈을 그 두 개의 부분 공간으로 나누려고 그러면 이제 그 직선이 아니라 평면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우리 머리 위로 이렇게 평면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D가 D0 아니 그 U0, U1, U2 해가지고 U3까지 해가지고 매개 변수 4개가 되고 그 매개 변수를 4개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이 평면의 방향이 달라지고 높낮이가 달라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 4개 매개 변수 값을 잘 설정을 하면 뭐 그 플러스 원 샘플, 마이너스 원 샘플을 뭐 100% 가깝게 그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거죠. 근데 불행히도 우리가 현실에서 그 수집한 데이터는 그 왼쪽 같은 분포를 하면 좋을 텐데 실제로는 오른쪽 같이 비선형 분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에 들어있는 샘플들의 분포죠. 그러면 이걸 직선으로 아무리 퍼셉트론으로 하더라도 일정 양의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100%를 달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빨간 어떤 곡선 모양의 그 경계가 필요하고 그 선형 모델이 아니라 이제 비선형 모델로 어, 확장이 돼야 돼요. 신경망에.
이제 퍼셉트론이 이제 선형 분류기에 불과하고 성능이 떨어지고 현실에 안 맞고 이런 비판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거고요. 이 룸메라트라는 패러럴 디스플레이 프로세싱이라는 책을 여러 동료들로 출간한 사람은 그 얘를 비선형으로 이제 확대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비선형으로 확대를 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썼냐 그러면 층을 늘린 거죠. 그래서 다층 퍼셉트로 확대하는 거예요. 그럼 다층 퍼셉트는 뭐냐? 자, 아까는 우리가 이제 그 오화 데이터를 가지고 하니까 뭐 요런 퍼셉트론, 요런 퍼셉트론, 뭐 요런 퍼셉트론 쓰면 다 100%할 수가 있었죠. 근데 데이터를 살짝 바꿔가지고 요 X4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그 레이블을 갖게 하면 요 네 개 샘플 정말 단순한 문제인데 우리의 선형 방정식 즉 퍼셉트론 가지고는 어떻게 아무리 하더라도 그 샘플 하나는 틀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퍼셉트론의 한계죠. 음. 그래서 그 이런 그 익스클루시브 오화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음, 퍼셉트론의 성능은 75% 한계다. 우리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익스클루시브 오와 샘플이 4개인 2차원상에 정의되어 있는 요거를 한번 해결해 보자. 그러고 좀 복잡한 데이터로 확장을 해보자. 이게 이제 룸메라트라는 사람의 이제 그 발상이었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퍼셉트론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쓰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게 아까 우리가 썼던 퍼셉트론하고 이 네개 변수 값이 똑같죠. 그래서 저 빨간 직, 결, 직선이고요. 얘는 1.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으로 설정을 하면 요 이제 녹색 직선이 돼요. 그리고 얘는 위쪽이 마이너스 1 영역이고 아래쪽이 플러스 영역이에요. 이 빨간 애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위쪽이 플러스 1, 아래쪽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녹색은 플러스, 빨간 것도 플러스 1. 이 중간 영역은 플러스 1 부류로 간주하고 이 녹색의 위쪽, 그 다음에 빨간 거의 아래쪽 두 영역은 마이너스 1 부류로 간주를 하자. 그러면 요 네 개의 샘플로 구성되어 있는 익스클루시브 오화 데이터셋이 100% 어, 옳게 분류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발상이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퍼셉트론을 따로 둘 게 아니라 어차피 지금 요 입력은 같기 때문에 두 개를 결합을 하자 그러면 이제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퍼셉트론이 하나가 있고 빨간 퍼셉트론이 있고 여기 이제 녹색 퍼셉트론이 있고 요런 이제 구조가 되고 이 빨간 퍼셉트론에서 나오는 출력을 G1, 녹색에서 나오는 걸 G2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X1, X2가 들어가면 G1, G2가 나오는 그런 이제 신경망이 됐고요. 즉 X1, X2라는 공간을 원래 공간을 G1, G2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매핑해주는 역할을 하는 신경망이죠. 그래서 이 G1, G2라는 이제 공간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원래 이 어, 요 X1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 사이에 있는 B라는 영역에 있는 어떤 점이라도 요 점으로 G1, G2 공간에서는 1, 1이라는 점으로 매핑돼요. 그 다음에 C라는 공간, 요 공간이죠. 있는 점들은 다 1이 매핑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이 공간에 있는 점은 요 A-라는 점으로 매핑이 되죠. 그러니까 세 개의 부분 공간이 이제 세 개의 서로 다른 점으로 매핑이 되고,
그 다음에 G1, G2라는 새로운 공간을 보면, 이게 그 선형 분리 가능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분류를 하고 싶은데, 이 분류라는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 관점에서 보면 더 유리한 공간으로 매핑이 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공간을 보통 히든 스페이스 또는 레이턴 스페이스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러면 요 이제 그 히든 스페이스에서 G1, G2 공간에서 이런 퍼셉트론이 하나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파란 퍼셉트론을 만들어 보니까 이거 마이너스 1, 1 하면 이 퍼셉트론이 돼요. 그래서 이 파란 퍼셉트론은 G1, G2라는 공간에서 동작을 하는 애기 때문에 이 G1, G2를 입력으로 간주를 하게 이렇게 이어 붙이면 이런 구조의 신경망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X1, X2라는 원래 특징 벡터가 들어가면 G1, G2로 매핑이 되고 두 개의 퍼셉트론을 해서 그리고 그 G1, G2가 세 번째 퍼셉트론으로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O라는 출력을 만들어내고 자, 여러분이 요 네 개의 샘플이 있는데 00, 10, 01, 11이라는 있는데 얘를 한번 집어 넣어 보세요. 그러면 X1, X4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X2, X3는 플러스 1이 나오고 그래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음, 신경망에다 집어넣으면 아주 재밌는 발상이죠. 재밌는 발상이죠. 자, 원래 퍼셉트론하고 이 신경망하고 차이를 보면 아까는 층이 인풋층, 아웃풋층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이에 층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래서 얘가 그 중간에 숨어 있다고 그래서 은닉층, 영어로 이제 히든 레이어 이렇게 불러요. 히든 레이어를 하나 집어넣었더니 비선형 분류기가 됐다. 그리고 익스크루시브 와 데이터셋을 100% 옳게 분류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층에 대해서 좀 해야 되는데 그 앞에서 여기를 이제 인풋층, 여기 이제 출력층, 여기를 이제 그 히든층 해가지고 층이 세 개로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신경망에서는 이 연결한 걸 층으로 생각해서 그 층 하나, 층 두 개 해가지고 두 개의 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신경망은 층이 세 개가 아니라 층이 두 개다. 이렇게 어,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요 놈을 좀 일반화시키면, 여기 이제 저것도 있네요. 원래 특징 공간에서 은닉 공간으로, 그 다음에 출력된 거, 그 다음에 참값해서 네 개를 다 맞춘다는 것을 이제, 표로 보여주는 거고요. 자, 이것을 일반화시키면, 지금 여기는 이제 2차원 특징 벡터니까 두 개뿐인데, 일반적으로 그 D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X1에서 XD까지 있고요. 그 노드 번호도 1번부터 D번까지 있고 여기 이제 항상 1이 들어가는 바이어스 노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출력층 같은 경우는 퍼셉트로는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그래서 이제 이진으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숫자 인식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숫자가 0에서 9까지 8개 부르잖아요. 그래서 출력이 두 개 가지고 안 되고 그 10개가 있어야 돼요. 그 숫자 인식은 5, 1부터 5, 10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10개의 출력 노드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C계에 부류가 있다, 클래스가 있다고 그래서 5, 1부터 5, C까지 있고요. 은닉층은 그 P계예요, P계. 이 P는 여러분이 이제 신경망을 설계를 하고 학습을 할 때 여러분이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D는 데이터가 입력이 몇 개인지 데이터에 따라 정해져요. 그 다음에 여기 출력도 부류가 몇 개냐, 즉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확정이 되는데 이 P는 이제 여러분이 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2층도 그러고, 왼쪽에 있는 노드들하고 오른쪽에 노드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모든 쌍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층을 우리가 fully connected 층, FC 층, 우리말로 완전 연결층 이렇게 불러요. 자, 이 다층 퍼셉트로는 그 완전 연결층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 층이 이제 두 개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하나하나가 이 퍼셉트론이죠. 예. 얘는 지금 제2번째 퍼셉트론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K번째 그 퍼셉트론이 여기 이렇게 있고 그러죠. 그래서 그 입력층의 I번째 노드, 그 다음에 은닉층의 J번째 노드를 연결하는 그 에지가 있고 그 에지의 가중치를 보통 그 뒤쪽 것을 먼저 써가지고 U, J, I 이렇게 하고 유첨자를 1 이렇게 붙였어요. 첫 번째 완전 연결층이라고 그래서 이제 유첨자를 1을 붙였고요. 이 두 번째 완전 연결층 같은 경우는 이제 K번째하고 J번째가 연결하는 것을 U, K, J, 유첨자 2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그 여기 첫 번째 완전 연결층에 여기 이제 왼쪽에 D 플러스 한 개 노드가 있고, 오른쪽에 그 얘 빼고, 이제 연결된 놈은 이제 P개가 있죠. 그래서 D 플러스 한 개 노드하고 P개의 아, 노드가 쌍으로 연결돼야 되니까 D 플러스 1 곱하기 P개의 그 가중치, 매개 변수가 있죠. 그 매개 변수를 우리가 이제 U1 행렬로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 놈은 U2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래서 1번 은닉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요 D 플러스 한 개의 그 가중치를 요 첫 번째 행에 배치를 하고 요 두 번째 노드에 제2번째 연결되어 있는 놈 그 D 플러스 한 개는 요 제2번째 행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요 마지막 P번째 노드에 연결되어 있는 D 플러스 한 개의 요 매개 변수는 요 마지막 행에 배치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력층, 은닉층하고 출력층 연결되어 있는 두 번째 완전 연결층, 즉 U2도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배치를 하죠. 그러니까 요 U1은 P 바이 D 플러스 1 행렬이고 U2는 C 바이 P 플러스 1 행렬이고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엠리스트를 요 신경망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아까는 되게 단순한 뭐 2차원 뭐 이런 거 했는데 이제 실제로 복잡한 데이터를 집어 넣어보면 그 28 바이 28 그 패턴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28 바이 28 곱하기 28 하면 785개의 화소가 있거든요. 이게 값이 785개가 있다는 거죠. 그 D가 785에 해당되고 여기 이제 입력 그 바이어스까지 하면 786개 784개가 되고 바이어스까지 하면 785개가 되네요. 그 출력층은 그 부류가 10개니까 이제 10개의 노드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닉층의 노드 개수는 그 우리가 정해야 되고 그래서 모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정해야 되는 그런 값들을 하이퍼 매개 변수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제 매개 변수라는 용어가 막 그 쓰이는데
이 가중치, 즉 학습으로 알아내야 되는 이 가중치도 매개변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학습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고, 하이퍼 매개변수는 우리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신경망 구조도 만들어야 되고, 특히 지금 이 경우는 그 은닉 노드의 개수, 즉 P를 내가 결정을 해서 알려줘야 돼요. 프로그램에 딱 지정을 해야 되는데, 아, 이런 것은 이제 하이퍼 매개 변수 이렇게 구분을 해요. 하이퍼 매개 변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적절하게 설정을 해야지. 엠리스트를 하는데 여기 이제 784개의 그 입력이 들어오는데 얘를 뭐 한 10개로 한다든지 그러면 너무 작아요, 모델이. 그렇다고 얘를 막, 어, 만 이렇게 하면 모델이 너무 크고요. 그래서, 어, 기획하면 아마 128개, 64개 이런 것들을 쓴 것 같아요, 프로그램에서.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그 P 개수를 이제 바꿔가면서, 어, 액큐러시, 즉 정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학습을 하고 그 테스트 셋까지 평가를 하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실험을 해보면서 이 신경망에 대한 이제 통찰이라든지 경험 이런 걸 늘려가야 돼요. 뒤에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퍼셉트론에서 이런 식을 생각을 해봤듯이 여기 이제 입력이 들어오면 계산을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방으로 계속 어, 답들을 흘려 보내잖아요. 근데 퍼셉트론에서 한 번만 하면 됐는데 얘는 이제 두 번을 해야 돼요. 입력이 들어오면 입력층, 입력층 사이에서 한 번 값을 이렇게 흘려 보내고 그 결과값을 가지고 그 은닉층, 출력층 사이에 있는 완전 연결층 가지고 또 한 번 흘려 보내야 되고 그럼 이제 출력이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뭐를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게 퍼셉트론이 병렬로 여러 개가 구성되어 있고 그게 한층 더 구성되어 있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노드에서는 자기가 그냥 하나의 퍼셉트론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퍼셉트론 연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얘가 이제 구조가 복잡하니까 첨자가 좀 많이 생기고 위첨자도 생기고 뭐 이래서 좀 복잡해 보일 뿐이지 근본적인 계산은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제2번째 은닉로드에서 연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는 요 퍼셉트론이에요. 이 퍼셉트론의 계산이에요. 그 이 퍼셉트론의 그 가중치는 즉 매개 변수는 이 제2번째 행에 들어있다, 이게. 제2번째 행. U1의 제2번째 행에 들어있다. 그러면 요 제2번째 행에 있는 놈들하고 요 X1에서 XT까지 해당되는 놈을 곱하고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요 식이죠. 그러면 그 이 결과가 GJ가 나오는 거죠. GJ가.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는 놈이 이제 GJ죠. GJ가. GJ가 나가는 거죠. 자, 이놈을 이제 행렬로 표기를 하면 이제 UJ1의 X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고요. 요 제 번째 행이죠. 그 다음에 그 요 은닉층에서 출력층. 이제 여기가 이제 G1, G2, GJ, GP가 나오면 그놈을 가지고 또 그 퍼셉트론 연산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놈을 써보면 이제 UK 유첨자 2하고 이제 G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요걸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자, 그러면 좀 한 단계 더 복잡해지는데 표기는 간단해져요. 지금 여기는 이 J번째 노드 하나의 값을 계산하는 식인데 그러면 여기 이제 그 G1, G2, GJ, GP 해가지고 P개의 값이 만들어지는데 이놈을 하나의 행렬로 표기를 할 수는 없냐? 가능하죠. 단지 여기는 이제 스칼라 값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얘가 이제 그 벡터가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놈이 소문자 볼드체로 바뀌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 U가 벡터여가지고 소문자 볼드체였는데 저게 이제 그 매트릭스가 돼야 되니까 이 전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문자로만 바뀌면 돼요. 그래서 어, 은닉층은 U1에다가 X 트랜스포즈를 곱해가지고 그 타우1이라는 그 은닉층에서 쓰는 활성함수를 적용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G라는 벡터가 만들어지고 U2에다가 그 G라는 벡터를 곱해가지고 그 출력층에서 쓰는 활성함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O라는 벡터를 출력을 하면 된다. 이 O라는 벡터는 이 C 차원의 벡터죠. 이 C개의 값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 X가 U1하고 곱해져 가지고 G가 되고 G에다가 U2를 곱해 가지고 O가 되고 그럼 이것을 하나의 식으로 쓸 수는 없냐? 쓸 수 있죠. 그래서 X가 들어오면 U1을 곱해가지고 타우1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U2에다 곱해가지고 타우2를 적용해서 5를 만든다. 이렇게 하나의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7.13식으로. 아주 간결하죠. 그래서 결국 요 신경망이 하는 계산을 7.13식 요 하나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X 특징 벡터 하나가 들어가면 이 5가 나오는 거죠. 특징 벡터가 하나 들어가면 이제 5가 나오는 거죠. 라는 벡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퍼셉트론에서 한 것처럼 샘플이 하나뿐인 게 아닐 텐데 샘플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표기할 수는 없냐? 할 수 있죠. 음. 달라지는 것은 얘만 이제 달라지면 돼요. 요. 그 샘플이 하나였으니까 소문자 X였는데 이제 샘플이 여러 개니까 이거 매트릭스가 되고 행렬이 되고 대문자로 표기를 했고요. 이 X는 첫 번째 샘플을 첫 번째 행, 두 번째 샘플을 두 번째 행, n번째를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 되고 이게 트랜스포즈가 되니까 이제 90도가 이렇게 돼서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샘플, 세 번째 샘플. 그리고 맨 위에는 일이 딱 채워져 가지고 바이어스가 하나씩 붙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예로 봤던 요 퍼셉트론 단순하죠. 요 퍼셉트론을 가지고 요 계산을 한번 해보자. 7.13, 그 다음에 7.14씩을 계산을 해보자. 그래서 그 예제를 보면 이제 U1은 이렇게 되고 U2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 0일이라는 샘플 하나를 집어넣으면 이게 바이어스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산이 돼서 결국은 이제 1이라는 출력이 나오고요. 샘플을 그 4개를 다 그 배치한 7.14식으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샘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지고 이렇게 계산돼 가지고 이게 첫 번째 샘플 결과,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샘플 결과가 되죠. 자, 행렬을 쓰면 아주 간결하다, 표기가.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죠. 은닉층이 하나인데 두 개도 만드나? 세 개도 만드나? 네 개도 만드나? 10개, 20개도 만드나? 가능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딥러닝의 서막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닉층을 쉽게 배치를 하는 거죠. L-3개를 배치를 해요. 그럼 출력층까지 해가지고
층이 이제 L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U1, U2, U3, UL까지 이제 가중치 매개 변수 벡터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지금 얘는 매개 변수가 L개가 아니라 그 얘가 매트릭스니까 그 속에 또 매개 변수 되게 많이 이제 그 2차원 행렬에 배치가 돼 있죠.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엄청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즉 모델 용량이 막 커지는 거죠. 자, UL을 보면 이제 L번째 이제 그 여기 L번째 층이 있으면 이제 그걸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게 행으로 쭉 이렇게 배치가 되죠. 행으로. 아까 은닉층이 하나 있을 때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1번째 층, 2번째 층, 대문자 L번째 층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문자 L번째 층은 이제 출력층하고 연결되어 있죠. 전방 계산 L번째 층에 전방 계산 이렇게 되고 아까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는 타워 1, 타입 2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게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제 U3, U4 해가지고 뭐 여러 L 대문자 L 단계까지 거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여러 개 샘플 올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그 샘플을 그 행으로 배치를 하고 트랜스포즈에서 열로 배치하게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하면 N개의 샘플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런 근사한 수식이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시계의 출력층의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퍼셉트론에서 딱 하나 해가지고 플러스 원 아니면 마이너스 원이었는데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시계가 출력이 되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시계의 값이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값이 가장 크네. 이 각각의 값을 그 부류일 확률로 해석을 해가지고 가장 큰 값을 갖는 부류를 찾아가지고 예를 들면 세 번째가 가장 큰 값을 가졌다 그러면 그 요 입력은 그 세 번째 부류, 3번 부류 이렇게 출력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요렇게 이제 그 우리가 수식으로 쓸 수 있죠. O1, O2 해가지고 OC까지 쓸 때 그 맥스를 취해야 되는데 그 맥스가 되는 아규먼트, 즉 인덱스를 찾아서 걔를 이제 K 햇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 번째 O, 3이 가장 크면 아그맥스가 3이 돼가지고 K 햇은 최종 부류는 이제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확률로 간주를 해야 되니까 이 다 더하면 일이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출력층에서는 이 소프트맥스라는 활성함수를 보통 써요. 소프트맥스. 이 소프트맥스는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 어, 다 더하면 일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함수예요. 지금 여기 이제 활성함수 이제 마지막 나왔네요. 지금 이제 50분이 넘었는데 60분이 다 되네요. 활성함수만 짧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퍼셉트로는 활성함수로 이 스텝 펑션을 썼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이진 부르기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출력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룸메라트라는 사람이 히든 층을 하나 둬가지고 혁신을 이뤘을 때는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썼어요. 이 S자 모양의 함수. 근데 S자 모양의 함수가 두 종류가 있는데 로지스틱 시그모이드하고 하이퍼볼릭 탄젠트라는 애가 있어요. 그 수식으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출력을 하고요.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이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을 출력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활성함수를 할 때 MLP를 구현할 때 이걸 써도 좋고 이걸 써도 좋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레루라는 아주 그 특이하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얘는
0보다 작은 놈은 다 그냥 0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다 0으로 바꿔버리고 양수인 놈은 원래 3은 3, 7은 7, 8.5는 8.5 그냥 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함수를 레루 함수라고 렉티파이어 리니어 유닛 제 약자인 레루 함수라고 그러는데 딥러닝에서는 이런 레루를 보통 써요. 그리고 이제 그 수식어로는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레루를 그 개조한 게 니키레루, 뭐 소프트 플러스, 스위시 이런 애들이 있어요. 뭐 스위시를 제안한 논문은 스위시가 레루보다 좀 잘한다. 뭐 이런 걸 그 여러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입증하고 그렇죠. 니키레루는 0보다 작은 놈을 그냥 0으로 하는데 그 0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0에 가깝게는 하지만 그이 0에서 멀어질수록 값이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해주는 그래서 어떤 스케일 팩터를 곱해서 해주는 게 이제 리키레로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이제 출력층이 그 소프트맥스를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소프트맥스는 그 로짓 펑션이 S1에서 SC까지 나오면 즉 여기에서 활성함수를 적용하기 전에 S값이 여기서도 나오고 뭐 모든 노드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활성함수를 적용을 하면 이제 O1, O2 해가지고 이제 최종 출력이 되는데 활성함수를 적용하기 전에 값, 이 로짓이 S1에서 SC라고 그러면 얘를 O1에서 OC로 이제 변환을 해주는데 그 이런 함수를 적용을 해요. 그래서 요 2는 그 우리 로그에서 쓰는 그 자연 로그에서 쓰는 뭐 2.78 얼마인가 그 값 있잖아요. 그거예요. 이 상수값이죠. 그거에다가 그 SI승을 해가지고 그런 걸 다 더해요. S0승, S1승에 다 더한 거를 분모로 두고 분자에는 2분의 SK를 해가지고 그놈을 이제 5K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요런 활성함수를 쓰면 그렇게 해서 나온 5원에서 5C는 다더하면 1이 된다는 걸 쉽게 입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딥러닝은 출력층에서 대부분이 이제 소프트맥스를 쓰고 있어요. 1시간, 한 60분 조금 지났네요. 자, 2교시는, 7장 2교시는 이걸로 마치기로 하고, 이제 3교시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합시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